제가 맡은 주제는 장제 항일 독립운동의 전개와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자료로 일면 말씀드리고요. 예, 내용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할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적혀진 대로 목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장외 항일 독립운동을 크게 보면 이 세 흐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병항쟁 이후에 1900년대, 그리고 이제 3.1운동 이후에 천도교 개의 항일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년대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 전남운동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머리 말해서는 이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게 대체로 언제 시작됐는가? 아까 이제 박명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894년 봉합부터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1895년 이후에 이제 시작된 걸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19세기 말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의 일련의 일본 지역주의와 저항했던 내용들이 독립운동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장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되는가?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장흥의 경우에는 시간상으로는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45년 해방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장지역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됐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뭘로 볼 수 있느냐면 현재 지금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서운된 분들, 장흥 출신으로 서운된 분들을 찾아보면 지금 21년 11월 현재 54분입니다. 54분이 지금 서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그 붉은 글씨로 있는 국내 항일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의병인데 의병이 6분이고요. 54명 중에 그러니까 38명이라는 이야기는 10명 중에 7분이 국내 항일에 해당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남 출신 서문자는 현재 1327명인데 장흥 출신 비중으로 보면 약 4% 정도 됩니다. 이건 다른 시군 23개, 광주를 포함해서 23개 시군으로 본다면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군들은 한 100명이 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 20, 3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장흥은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항일이 70%에 해당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의병이 6명으로 11% 정도 해당되고 나머지는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3.1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제 이제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은 어찌됐건 전라도 의병이 가장 셌다고 박의식 선생님이 이렇게 붉은 글씨로 써놓은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1908년에 약 4분의 1 정도, 1909년에는 절반 정도가 전라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전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장흥은 그럼 어떻게 의병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가 그걸 보면 장흥 지역은 보통 전라도의 최초 의병은 1896년에 일어났는데 장흥은 그 의병에 장성과 나주에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기록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산발적인 활동들이 대한매일신보라든가 황성신문에 나오긴 하는데 특정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고요. 1907년 정규조약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장흥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항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례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907년 4월 달에 있었던 쌍산의소에 장평 출신의 박중일이라는 박우산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참여를 했고요. 저는 여기 김영엽이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재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물론 그 앞서 지금 발표하신 정동 선생이 비교하면 이런 분들은 다 서훈을 받으신 분입니다. 서훈 받은 분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엽 선생은 그 자가여배고 그리고 호가 치제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나왔던 송사 규만 선생이 장흥으로 반장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럴 때 명령을 썼어요. 호남무사 치제 김공직이라 해가지고
명령을 써서 이렇게 장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초점을 맞췄던 것은 연합전선 형성이라든가 엄정한 국률 이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른 의진하고 불화 때문에 그 의진이 사실은 조금 그 민폐가 많았어요. 민폐가 많아가지고 그걸 나무라는 걸로 해서 원을 사가지고 이분이 오히려 그 피살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돌아가신 비극의 의병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세창이라는 분인데 이세창이라는 분은 신남일 의병부대의 군량장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를 조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남일 의병부대가 흔히 남1이라는 남도 제1의 의병장을 본인이 포부를 밝힐 때 나는 남도 제1의 의병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본인의 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측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대한매일신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남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의진을 말을 할 때 남일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냐면 장흥, 나주, 그리고 강진, 영암 이쪽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48년에서 50년대 그 발산 활동 굉장히 심할 때도 대체로 그 지역에 하나의 어떤 지구를 형성합니다. 의령들도 대체로는 그 지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신남의 의병장입니다. 이게 일본 놈들 표현에 의하면 그 장흥의 풍치, 장흥에서 가까운 풍치에서 바람지에서 체포됐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바람지 굴 앞에 찍은 사진으로 보여져요. 이분은 그 부대장을 했던 강무경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영암에서 사셨던 양광매라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은 지금 그 소원을 받았고요. 이분은 신남일 의병장의 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이분 강무경이 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저 사진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강무경과 신남일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앉아있는 분이 이분도 의병인데 아마도 요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뭐로 비교를 하냐면 모래시계 이정재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의병 굉장히 모습도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나중에 사진이 좀 문드러져서 그러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는 이분이 강달주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강달주 아니에요. 양용석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양용석이라는 이름은 일본식 기록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이 장군인지 영암군인지 또는 뭐 나주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흥에서 이루어진 그 전투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과감이라는 게 위치에서 영암하고 이렇게 경계에 있는 미역바위라고 혹시 아실까요? 바위가 굉장히 일조가 생겨 미역처럼 생겼다 해서 각자가 콩각자이기도 한데 미역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역바위에 해당되는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에서 신남일 의병부대가 싸웠던 기록들이 나오고요. 실제 체포된 데도 이 장흥 접경의 풍치에서 체포됐다고 일본 측 기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택이라는 분은 신남일 모사장인데 원래 이분은 남편분이거든요. 남편분인데 장흥에서 체포됐어요. 장흥의대 구세군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부위의 역할을 했다고 그때 잠복에 있다 체포돼서 나중에 교수생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장흥의병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김영엽이라는 분은 장흥분인데 장흥에서 활동하지 않고 순창, 장성, 담양 이런 데서 주로 활동했거든요. 호남창이 회명소라 해가지고 기사명 의병장이 주도했던 거기에 가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신남일이라는 분은 장흥분이 아니고 한평분인데 장흥에 와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장흥에서 활동해야 될 만한 근거지를 가진 분은 장흥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장흥이 아닌 지역의 출신을 가진 분이 장흥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 토론 시간에 약간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내용들은 내막들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지금 그 한문 사료 있죠. 요 사료는 이 사료 경우에는 호남의사 열전이라 송사 기우만 선생이 쓴 그 의병 열전에 들어 있습니다. 김영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김영엽, 자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실제 김영엽은 송사 기우만의 제자였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일부러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거 앞서 그 발표했던 종합 발표에서 장흥지역이 정말로 참혹한 그 피해를 당한 걸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1900년대까지 동학의 어떤 그 존재 양상이라는 것은 거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겠죠. 근데 그분들이 들불처럼 정말 살아나가지고 1919년, 1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는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일 선생님 주도로 해가지고 교구가 설립된 게 1906년에 만들어지고 장흥 교구사도 그때 설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범 강수를 만들어가지고 서울로도 파견도 하고 거인들의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1910년 전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교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18년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요 3월 15일 날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접적인 자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 부분도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20년대 초반까지는 천도교에서 청년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것이 1930년대 김재계가 천도교 중앙총부에 가서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되는 천도교 국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빨간 글씨 써놨죠. 20년대 장흥의 신도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2,300명이나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면 차상창이라는 사람이 쓴 전라도 답사기에 보면 장흥에서 이야기할 때 신도수가 천도교의 신도수가 2,300명으로서 가장 강력한 종교를 형성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불교라든가 또는 개신교 이런 것들은 지리멸멸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교가 가장 강했다는 거죠. 그럼 불과 한 20년, 30년 사이에 천도교가 얼마나 엄청나게 성장을 했겠는가. 장애의 천도교라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운동이라든가 20, 30년대 이런 항일운동들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06년에 천도교 교구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당들이 1918년에 만들어진 셈이고요. 김재계 선생님에서 정리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천도교 장흥의 어떤 역사, 장흥의 천도교 역사를 정리한 내용들이 천도교 월보에 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930년대에는 김재계 선생님이 4대 교진 박인호의 술지자해가지고 주로 천도교 성금모금운동이라든가 이임장의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0년대에는 외래 기도운동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체포돼서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천도교 구파 일매의 불온 음모 사건의 전모 해가지고 여기에 이분이 지금 박인호 교주고요. 이분이 바로 김재계 선생. 얼굴이 비슷하죠. 이 두 분이 지금. 그래서 1930년대 그 당시에 38년 5월 달에 이렇게 매일신문 기재된 내용인데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계 선생님 30년대까지 천도교를 기반으로 한 항일운동이 이루어졌겠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대의 경우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는데 청년운동이 천도교 계통의 청년운동들이 있었고 청년동맹 계열들의 또 천도교 청년운동이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전남운동협의회에 연계가 돼가지고 이른바 장흥 지역의 장흥농민조합 그러니까 적생농조라고 표현했는데 장흥 지역 적생농조가 이제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재밌는 것은 저는 예전에 다른 지역들 이렇게 자료들 보면 각 군별로 이렇게 독자적인 표현보다 분리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군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전라남도 여기에 완도, 해남, 강진, 영암, 장흥 여기는 통일운동을 합니다. 통일전선을 만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신간회하고 연관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구합작을 하려고 하고 그런 흐름들이 이 남쪽에서는 상당히 세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장흥지역 청년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왕제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한 축을 형성해요. 원래 왕제일이라는 사람은 1926년에
저 양반은 구례 사람이거든요. 구례 사람인데 구례 호양학교를 나와서 광주에 광주고보로 가가지고 요새로 이야기하면 광주 제1고등학교죠. 거기 가서 어렵게 고학으로 거기를 졸업을 하거든요. 그때 성진회라는 걸 만든 성진회 총무였습니다. 이 양반이 만학도여가지고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대성, 지금 현재 성인이 되지 못한 장대성과 다음에 박인생, 그리고 이 세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성진회를 만들어서 약 1년 정도 유지가 안 되는데, 어찌됐건 그것이 나중에 광주학생운동의 모체가 됐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왕제일이라는 분이 27년 3월에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강진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진으로 내려올 때 포부가 이런 거였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민족을 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대로 흙이 되겠다. 민족의사를 표시하는 신문을 읽자. 그래가지고 강진에 가서 동아일보 강진 지국을 만들었거든요. 아마도 이분들은 처음에 졸업하고 27년 전반에 광주에서 활동을 할 때 신간회 활동을 합니다. 신간회 활동을 할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역할 부담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는 없지만 추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진직을 맡아서 가기로 해서 강진에 내려왔는데, 강진의 경우에는 오시들 지방과 유시들 지방이 상당히 강력한 사회운동 세력들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그래가지고 장으로 온 게 아닌가. 장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지국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장으로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매개체가 됐던 분이 저는 김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상이라는 분은 원래는 자기 아버지 때까지는 저 남원에 살았던 분인데, 여기 장흥에 와서 해동촌이라는 데에 살았다고 해요. 혹시 해동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 거기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장흥 해동촌이 어딘지, 읍내 어디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분들이 그걸 따라서 왔대요. 풍수지리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상의 경우에는 하다가 나중에 일본 유학해가지고 만주 독립운동을 하다가 1919년에 대구에서 삼륜동에 가담을 했고, 주로 이제 완도의 신지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때 송내호, 임재가 완도의 가장 전설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김정상이라는 이분은 구례에 가서 활동을 해요. 근데 왕제일이 바로 구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제일이라는 사람은 구례 사람인데 장흥에서 활동을 하고, 장흥 사람인데 구례 가서 활동하는 게 뭔가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묵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흥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30년대 이제 청년운동 이런 데 굉장히 집중적인 역할들을 하고요. 그때 남면 야학 사건이 터져가지고 2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됐고, 그런 다음에도 또 이렇게 계속 한 40여 차례 검속을 받은 걸로 해방될 때까지 왕제일 경우에는 33년에 이분이 석공대학교 나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남아있습니다. 편지가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문을 감옥과 같이 보고 장흥 보기를 원수땅 같이 보라. 부모의 심정이 절절히 배겨져 있죠. 80년대 전라도 학생들이 서울 가서 활동하다가 데모하면 부모들이 서울까지 와서, 대학에 와서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거하고 똑같은 부모의 심정들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구례로 돌아와서 행장을 수습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행복 아니겠냐. 그렇게 그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아들한테.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만약에 왕제일이 구례에서 활동하면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구례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김정상 역시 여기서 장흥에서 활동한다면 부모, 친척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서 활동 공간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바꿔서 한 이유들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남운동 협의회라는 게 상당히 생소한,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인데, 완도와 해남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한겨울미라든가 신문을 보면 33년 1월 달에 황동윤, 김홍배, 황동윤이라는 사람이 완도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김홍배라는 사람이 해남을 이끌어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차례를 이제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결국엔 전남운동협의회라고 명칭을 정하고 부서를 정하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도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면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반, 소년반 이런 그 농민반을 만드는 것, 그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농어민 활동에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완도 해남이 처음에는 핵심적인 그 지역이었지만 그걸 점차 늘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강진, 영암, 계속 장흥까지 이렇게 파급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내용에 그 관련된 사람들 보면 한 7개 분 정도가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조직을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면 약 9개월 동안 53개 반이 조직이 됐고 결성 준비한 것만 14개고 18개고 야학이 28개나 있다고. 그래서 33 2월 달에 발각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558명이 체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 사회운동사의 신기록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입었죠. 여기 보면 지금 그 장과 관련된 분만 본다면 558명 가운데 구속된 분이 57명이었고 실제 재판을 해부된 사람은 49명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기 지금 유재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고소동까지 이런 분들은 지금 그 당시 재판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지법에서 광주지법 목포시청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기량수라는 분만 1년 6개월 형을 받고 나머지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검찰에서 이걸 항고로 해가지고 대구 복심 가서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구 복심에 가가지고 이거 유재석부터 시작 2년형, 1년 6월형 이런 분들이 오히려 형을 더 받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형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혐의점이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의 항고로 인해서 뭔가 보복을 당했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신문에 실린 그 기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진도 실려 있고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일본 신문, 조선신문이라는 일본어로 된 신문인데 거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남협의회가 이렇게 재건되는 과정까지도 38년에 41년까지 재판받는 내용들까지 있으니까 전남운동 협의회라는 것이 3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대까지 거의 10년을 이렇게 여파가 미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장만 이렇게 골라서 본다면 장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강진하고 이렇게 윤가의 마성반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장흥 적생공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면단위 조직에서 유재성, 정진수, 김두환, 문병곤, 문용, 김범시 이런 분들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 그분들은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반, 농민반, 소년반을 그 시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사이에서 거중 조정을 했던 분이 왕제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장흥에서 초기에 처음에 그 체포된 분은 80명 정도가 체포가 되고 18명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은 분은 한 13, 14명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장흥의 전남운동 협의회의 어떤 특징을 든다면 대체로 20대 유형, 그 33살에 해당되는 분은 왕제일만 나이가 좀 많아요. 33살이고 대부분은 20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은 장흥의 청년동맹 출신들이고 안면 야학사건에 관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면단 위주가 가장 하부족부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예, 좀 더 이게 외연을 확장한다면 해방 이후에 이분들의 동향까지도 함께 논의를 해야만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기 장흥의 민족운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48년부터 50년대 그 유교 과정 거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좌익활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일부만 지금 서문이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류된 경우가 지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그 장들이 해결해야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활동에도 요 분이 지금 왕제이라는 따로 이렇게 사진들이 조선일보에 실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신문판에 아무튼 일본 신문까지도 이렇게 실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런 판결문도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여기 무충선 선생님 와 계시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따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어쨌든 장흥의 한일 독립운동을 한마의병에서 시작한다는 점, 다만 이제 장흥 출신으로서 오자가 나왔네요. 호남을 대표할 만한 어떤 의병장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남 일기진의 인적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장흥 아니냐. 남도 제1의 의병부대에 인적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강력했던 어떤 동학의 어떤 보루가 바로 최후의 보루가 바로 장흥이었는데
거기서 1, 20년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장 강력한 천도교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그 당시에 조선 전체를 이렇게 휘감는데 그 당시에 청년동맹 했던 분들을 위주로 청년운동의 어떤 그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이 요 장의에서도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고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왕제일과 김정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 독립운동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그 장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독립운동의 어떤 특징이 농민운동, 국내 항일 중에서도 농민운동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 그건 전남과 전국과 비교를 해도 이건 이렇게 드러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전남 지역의 그 서원자들이거든요. 근데 전남 경우에 국내 항일은 389명인데 38% 정도 돼요. 근데 장은 지금 70%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요, 완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전남운동 협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대체로 그분들이 국내운동에 천착했기 때문에 그런 그 특징들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3.1운동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장은 아까 3.1운동이 다른 지역 3.1운동 하신 분 두 분만 서문이 됐고요. 여기 장흥 현재 3.1운동은 현재는 밟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전국 대비해 보면 전혀 또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쩌면 서문자 중심으로 보긴 했지만 큰 흐름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남이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장흥이 그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이분들의 어떤 활동까지 더욱더 확대해서 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주목했던 왕제일과 김정상 이 두 분들이 해방 후에 어땠는가? 이 두 분은 정치 쪽에 완전히 발을 끊습니다. 발을 끊고 여기 지금 그 밑줄근 부분 봐보십시오. 한 사람의 장난이라도 가라앉히는 것이 우리 목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제일과 함께 도홍진 함께 나가고 도홍태 함께 물러나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저술로 좌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로 뭐에 이렇게 치중하냐면 향토사, 호남 저리지를 편찬하는 등 향토사 발굴에 굉장히 두 분이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요 김정상 작전은 조국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은 화순분입니다. 그리고 왕제일 작전은 김정상 선생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보면 같이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졌습니까? 6.25 때 여기 잠시 동안이지만 인공정부가 전라도 성립이 됐을 때도 단 한 번만 찾아가면 쌀을 몇 가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좌익의 우두머리 이런 그 대표자 이런 인물들을 아예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굶어도.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끌려갈 때도 탈출했다고 왕제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혼란한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지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훨씬 고민이 많았던 분이 김정상과 그리고 왕제일 선생이 아니었을까. 이분이 지금 왕제일 선생 저 사진이거든요. 이분들이 썼던 책이 이겁니다. 호남 전사 임진편 그래가지고 6주갑 때 1952년 6주갑이죠. 53년에 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희미하게 하지만 김정상, 왕제일 두 분의 편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왕제일 선생이 61년에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활동을 하다가 김정상 편저로 되어 있는데 증거재판 호남전리사 상하 두 권이 61년에 나옵니다. 이건 그때까지 정리했던 것들을 김정상 선생도 65년에 돌아가시는데 김정상 선생이 자기 표현에 의하면 9살 많은, 왕제일보다 9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서문자 그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0살이 많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약 10살 차이 나는데 동지적 어떤 유대로서 이런 역할들을 책을 저술하고 향토사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임난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6.25 전쟁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본인 글에 그런 것들이 좀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했던 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